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시니어 금융투자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시니어 금융투자인데요. 여러분은 시니어란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예전처럼 노인,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갔다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니어란 어떤 뜻인 것 같나요? 어떤 의미이신 것 같나요? 그랬더니 보통 연세, 나이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60세 이후를 시니어라고 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70세 이후를 시니어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시니어란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스포츠면, 아니면 사회적인 면, 역사적인 면, 굉장히 다방면으로 시니어라는 의미가 측정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회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시니어란 어떤 뜻을 뜻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시니어 하면 프리시니어, 보통 45세부터 59세까지 은퇴 설계를 준비하는 그 연령대를 보통 프리시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는 말 그대로 액티브하게 이때까지 은퇴 설계를 통해서 계속 시드머니를 만드시고 그걸 잘 설계하시고 잘 이용하시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시는 그런 액티브 시니어. 연령대는 보통 50대에서 64세, 65세까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와 반대로 시드머니 작업에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 지금 은퇴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바로 아더 시니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보통 저희들이 75세 이상, 이제는 어느 정도 모인 시드머니도 3분의 2 이상은 소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금으로 건강도 많이 그전보다 활동 영역도 낮아졌기 때문에 활동도 많이 줄어드시겠죠. 그런 분들을 보통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실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들으시는 저희 이 방송 청취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연령대에, 신이 연령대에 계시다면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45세부터 그 다음에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아더 시니어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남아있는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에 애니메이션 영화 업이라는 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저희 큰아이가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큰아이가 3살 때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계시죠. 그리고 풍선이 집에 많이 떠오르면서 집이 하늘로 붕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주인공인 할아버지는 평생 모험을 꿈꿔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모험을 어떻게 실현을 시키냐, 수천 개의 풍선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매달아서 통째로 날려버리면서 이제 본인의 상상을, 모험의 꿈을 현실로 이루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재미있으시죠? 이걸 현실로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모험탐가 조나단 트랩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앞에 보였던 애니메이션 업의 주인공처럼 25제곱미터 소형 집에 헬륨 가득 찬 풍선을 300개를 매달아서 멕시코 1만 피트를 상공에 도달하여 1시간 동안 비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상상을 실현시킨 것이죠.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저의 얘기를 듣고 금융투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하지만 쉽지는 않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내가 목표로 했던 목표 수익률을 정하시고 그 목표 수익률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눔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의 은퇴 설계, 꿈꾸는 은퇴 설계, 그 다음에 꿈꾸는 은퇴의 세상을 아름답게 맛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현실을 맺어지는 그런 자금, 재무 설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이렇게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금융투자 왜 해야 할까요? 당신의 투자 지식 수준은? 그 다음에 생애 자산관리와 재무계, 금융투자의 기본,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금융 투자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4차 산업. 예, 도대체 4차 산업이 무엇이길래 4차 산업이 활성화되는 현 시점에 노동소득은 신성한 것이고 자본소득은 현명한 것이다. 그래서 노동소득 플러스 자본소득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의 그 맞춤에 따른 금융투자를 지혜롭게 하심으로써 내가 신성하게 모은 노동소득으로 이루어진 인컴소득을 어떻게 하면 자본소득의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경제를 공부하시거나 흔히들 경제를 얘기할 때 생산의 3요소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보통 노동, 자본, 토지,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의 꼭지점에 중간에 가장 중요한 노동이라는 것이 위치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유발한 노동의 종말, 기계와 AI 효용 가치가 노동의 한 단위로 투입되는 양보다 훨씬 많아진다고 합니다. 생산의 3요소 중 노동의 이탈이 유발할 가까운 미래,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쉽게 저희가 식당을 통해서 직접 서빙을 하는 로봇을 쉽게 볼 수 있고요. 퇴근해서 왔을 때, 활동하고 왔을 때 저희가 쉽게 로봇이 저희 집을 아름답게 편리하게 청소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 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제는 이런 형태가 다가온 것이죠. 예전에는 노동, 자본, 토지에서 생산의 3요시, 내 삶에 윤택하게 생산을 해줄 그 3요소의 요소들이 너무 비정상적인 자본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크기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저희의 노동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이 시점에 우리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인컴 소득을 통해서 노동 소득을 통해서 저희가 젊을 때 모았던 그 시드머니들, 그 모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금융 상품을 통해서 어떤 최적의 자산으로 우리 자산의 올바른 수익률로, 올바른 수익률이란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시드머니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건네준 그런 수익률이 되겠죠. 네, 수익률이 항상 고정되는 건 아니겠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산의 크기는 그 해당되는 원금 플러스 수익률에 따라서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모으는 인컴 소득에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어떻게 내야 될까? 그러면 적정한 수익률은 도대체 최적의 수익률은 몇 프로를 목표로 해서 내가 내야 하는 것일까? 많이 어려우시죠? 네, 저도 처음에 자산관리라는 측면, 그리고 제가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저의 자산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많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처음 제가 선택했던 자산은 부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일찍 했는데요. 그 선택했던 순간은 제가 유년기에 생겼던 재무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하나의 큰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부모님의 집을 사드린 거였는데요. 그래서 일찍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다행히 저는 금융업에 임하게 되게 되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금융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의 재무 관리에서 큰 목표는 뭐였냐면 바로 부모님의 집을 사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적금금리가, 예금금리가 확정금리죠. 만기까지 확정금리로 6%, 7%까지 주던 시대여서 그렇게 금융 투자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한 5년 동안 시드머니를 만들게 됐고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제가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부모님의 주택을 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자산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첫 번째 포커스가 있죠.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선택했지만 그
그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금융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금융 투자를 했던 겁니다. 저의 그 시대에 맞는 알맞은 금융 투자의 수단은 바로 예적금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여기 제가 첫 페이지에 자산 설계의 시작, 기대 여명이라는 페이지를 넣었는데요. 저희가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 연령에 맞추어서 내가 얼마 정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기대 여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대 여명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현 시대에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언제까지 살 수 있냐, 그걸 뜻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나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예. 10년, 20년 후면 늙지 않는 약이 나온다. 바로 그 중국의 진시황이 꿈꿨던 불로초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상상만 했던 그 약이 현실로 의학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의학의 발전이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의약품으로 인해서 저희 삶도 굉장히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보통 데이터에 의하면 보통 55세, 많으면 60세라고 합니다. 보통 3분의 2 이상이 55세에서 평균적인 본인의 직장을 통해서 있는 본인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마감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의 기대 여명은 얼마일까요? 저를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40대 중반인데요. 저의 기대 여명은 120세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평균적으로 55세에 경제 활동을 마감을 하고 그 이후 120세까지 활동하는 시기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보다 제가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모여드는 소득을 통해서 연명하는 시대가 더 길어지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가 인컴 소득을 얼마까지 모아서 그 소득을 통해서 언제까지 계속 연명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살아가는 경제활동 이후의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모아진 그 시드머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생각이 여러분도 드시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무언가 금융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만든 시드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목표 수익률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두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산 관리의 포커스는 아까 수명이 늘어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화두가 되는 거는 무엇보다 인컴, 저희가 벌어들인 소득과 직결되는 세계 경제 성장입니다. 앞에 저희가 최근에 2024년 OECD에서 발표한 2060년 세계 경제 장기 전망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OECD 국가, 세계 월드 지수 이러면서 신흥국 지수에서 여러 가지 지수를 갖고 왔는데 대부분 방향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시대는 예전에 저희 나라로 따지면 저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90년대, 2000년대 초반처럼 급성장하는 그런 성장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저희 인구 합계율이 0.8이며 그만큼 생산 연령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고령화 시대에 머물게 됩니다. 저성장을 이루고 고령화 시대를 머물다 보니 저희가 저성장과 이꼴 저금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산 관리의 포커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저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금과 적금에 포커스를 맞췄던 그 자산 관리가 지금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는 맞지 않다는 그런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금융투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금융투자 지식을 스스로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융투자를 주식을 통해서 또 최근에 또 미국의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비트코인이 또 핫하죠. 또 코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산 종류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많은 수익률을 차지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이 시간에는 정말 금융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인사이트와 세상이 돌아가는 트렌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의 올바른 방향을 짚고 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는 동일한 의미이다.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재테크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니면 세계 글로벌에서도 매해마다 연말마다 아니면 연중에 재테크 행사, 재테크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설계, 재테크, 재무설계 동일한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채권, 장기물 채권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또한 금리가 내린다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채권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많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한 수단으로 금융투자를 한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채권은 원금 보장이 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권은 원금 보장이 될까요? 채권도 여러 가지 채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죠. 신용에 따라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채가 있습니다. 국채도 그 각 국가마다 국가 나라의 신용 등급에 따라 그 등급, 신용 등급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익률이 쿠폰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진정 이 채권은 저희가 안전하다고 하는 보통 대한민국에서 금융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채권은 안전하다고 많이 선호를 하시고 예금처럼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정 채권은 원금 보장이 되고 안전한 상품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융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준금리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가슴속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제 내리에 딱 꽂혀 계신가요? 네, 최근에 11월 7일자로 바로 얼마 안 됐습니다. 새벽이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0.25. 한국은 지금 어떤 기준금리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기준금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을 또 책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최근에 미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이 되면서 환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환율은 원화 대 달러 환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의 기축통화가 있는 이 달러, 이 달러와 저희 원화로 환산되는 이 환율이 높을수록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왜 여기서 환율과 물가에 대해서 제가 고지를 해드렸을까요? 네, 그만큼 저희 자산관리에서 환율과 물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환율이 높을수록 미국 달러의 원화 대비 환율이 높을수록 물가는 상승하는 걸까요? 하락하는 걸까요? 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자산 가격은? 자, 여러분 금리가 낮아질수록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코로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때 저희가 금리가 어떻게 변동을 했었죠? 네,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0%대 금리를 받던 것 같습니다. 그 0%대 금리를 당하니 저희 나라의 자산 가치보다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는 어떻게 변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식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통 저희가 재무 이념에서는 현재 자산 가치 PV는 금리, R분의 시간분의 FV, 미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분모에 해당되는 이 금리,
이 금리가 저희 현재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금융 투자의 포커스, 목표 수익률에 포커스가 되고 최적의 자산을 만드는데 찾는데 포커스가 되는 이 금리, 그 다음에 물가, 경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생애 자산 관리와 재무계획, 금융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원리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생애 자산 관리와 그리고 재무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시니어잖아요. 시니어면 프리 시니어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시니어든 아더 시니어든 실버든 어쨌든 45세 이후의 연령대를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앞전에 제가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테크와 재무 설계는 동일한 의미이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셨나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테크와 재무 설계는 개념이 조금 틀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재테크 설명회, 재테크 세미나 이렇게 많은 재테크 공부를 통해서 그런 주제를 통해서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금융 투자의 소스를 지식을 얻고 있는데요. 재테크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재산을 불리는 기술, 말 그대로 테크입니다. 테크.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으로 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재무설계입니다. 재무설계는 재테크의 이 기본적인 기간에 따른 분류, 단기적인 이 의미와는 틀리게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전반적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무 관리를 계획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의미를 재테크, 트레이딩, 재무설계, 투자 이렇게 저는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라이프 디자인이라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너무나 다양한 라이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컬한 예전의 재무관리 개념에서는 20대에는 뭘 해야 되고 30대에는 뭘 해야 되고 40대에는 뭘 해야 되고 50대 이후 60대 이후에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공식적인 재무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결혼하는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혼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거의 미혼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클래시컬하게 재무관, 재무이념에 따라 이루어진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이 재무관념은 조금이나마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변경하고 항상 이걸 계속 서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기본 생활비 자금이라고 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따라서 저희가 자산관리, 즉 시드머니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 부동산을 또 매입함으로써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따라서 또 자산관리 자금은 금융투자, 즉 저축을 통해서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고 주택을 마련하고 여행을 가게 되고 또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고 또 저축과 달리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 이런 금융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통해서 은퇴 생활비 자금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자금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또 은퇴 생활비 자금을 통해서 저희가 은퇴 후에 또 소득, 인컴 소득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국민, 퇴직, 개인, 주택, 즉시연금 이런 연금의 종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컴 소득을 마련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금융이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료, 여기에 따라서 또 소득이 만들어지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소득을 다 소비를 못하니 증여 상속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자금 관리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 은퇴 후 필요한 자산 확인이라는 걸 제가 한 페이지를 넣어드렸는데요. 아,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한다. 지금 갖고 있는 시드머니를 통해서 내가 필요 자산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숫자로 데이터로 확인이 안 되니 정말 막막하게 은퇴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은퇴를 준비하고 그 막막한 가운데 그냥 퇴직금 시드머니를 만든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또 연명하는 생활 계획을 또 세우게 되면서 어느 순간 또 막막하게 다가온 내 미래가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적정한 생활비, 은퇴하고 난 뒤에 내가 인컴 소득으로 도대체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고 이 생활비가 얼마 정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의 큰 비용으로 책정이 될까요? 저는 이걸 굉장히 데이터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복지조사 통계청 데이터에 의해서 광역시 수도권 단위로 했습니다. 부부가 적정한 월 생활비는 얼마 정도 들까요? 한번 데이터를 보니 291만 원, 약 한 300만 원 정도의 월 생활비가 든다는 그런 자료가 데이터가 나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이 보통 설문을 했더니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80세 정도를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설문을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월 생활비 291만 원 곱하기 30년이면 30년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360개월이 나오겠죠. 그래서 월 생활비를 360개월로 곱했더니 약 10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 자금이 얼마 정도 모아져 있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또 시간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자금이 얼마 정도 있지? 내가 지금 자금이 이 정도 안 되는데? 그럼 도대체 목표 수익률을 얼마 정도 해야지 이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야? 와, 여기서 정말 많은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현 시점에서 정말 눈으로 확인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은퇴 후의 삶에 그리고 내가 시니어 삶에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해서 내가 얼마 정도의 자금을 통해서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고민이 되시는가요?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시죠? 저도 솔직히 월 290만 원, 월 300만 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실질적으로 한 80세 50세에 퇴직해서 한 30년만 계산해도 10억이 넘는 자금이 나온다는 거에 저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자 조금 소극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재무설계, 은퇴설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1기, 2기, 3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보통 1기, 2기, 3기마다 이 기수마다 10년이라는 데이터를 두고 나누었는데요. 보통 은퇴 후 70세까지는 저희가 아까 월 통계청에서 나왔던 월 소득 291만 원을 그대로 10년 동안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70세 이후부터 80세까지는 여러분들 이 통계청에서 나왔던 이 생활자금, 매월 소득, 인컴 소득, 생활자금, 비용으로 쓰이는 이 자금이 다 100% 쓰여질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2기에는 이 자금에서 30%를 가감한 70%가 쓰여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291만 원에 70%에 해당되는 금액, 20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3기, 10년 후인 3기, 80세 이후인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30년을 계산을 했지만 이 80세 이후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니어 금융투자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저의 기대 여명. 네, 앞으로의 자산관리 포커스는 이 기대 여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대 여명에서 저의 현재 제가 40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의 기대 여명은 몇 살일까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저의 기대 여명? 120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도대체 몇 년이 남아있는 걸까요? 예. 여기 이론적으로는 3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3기 이후에는 기존 지금 나왔던 데이터, 월 비용 291만 원에 50%를 곱하게 되는데요. 이 10년으로, 3기의 시점이 10년으로 마감을 하게 될까요? 네,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의 혁명, 바이오의 혁명, 의약품의 혁명, 세상에 많은 혁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는 약으로 연명하는 생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니어의 종류에서 제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거의 저희 대한민국만 해도 액티브 시니어의 연령층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OECD 국가 안에서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은퇴를 통해서 나의 은퇴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어떻게 보면 하향 추세에서 지금은 뭔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삶의 설계를 통해서 세상은 점점 시니어라는 의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3기에 보시면 80세 이후 291만 원을 50% 쪼개 보니 146만 원이라는 월 자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30년, 30년을 계산해 본다고 했으니 30년을 우선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1기 때 은퇴부터 70세까지 100%, 291만 원. 2기 때는 그 10년 후인 2기 때는 70세부터 80세, 기존의 월 비용의 291만 원의 70%, 204만 원. 그다음에 3기 이후, 80세 이후 10년 동안 50%를 한 146만 원. 이렇게 해서 30년을 곱해 보았더니 아까는 10억 5천만 원 약 자금이 나오셨죠? 지금은 170, 50%의 자금으로 나오니 그나마 좀 3억 정도 줄어든 7억 약 7천만 원의 자금이 30년 동안 여러분의 생활비로 쓰여진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데이터일 뿐이죠. 요즘 시대에 아까 액티브 시니어가 굉장히 늘어나는 현대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 291만 원, 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케이스가 케이스에 따라서 이 비용은 천차만별로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숫자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연령대가 그래도 내가 퇴직한 후 그러면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월 생활 자금으로 설계를 해야지 맞는 것일까? 보통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가고 싶어. 내가 1년에 한 번은 3, 40만 원 정도 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 최소한 1년에 여러 번 이루어지는 저희들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축의금, 부의금 이런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 비용들을 저희가 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은퇴 삶을 꿈꿔왔던 그런 많은 것들을 비용, 인컴 소득 대비 비용에 견주어 봤을 때 내가 진정 이걸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숫자로 꼭 확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통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리에는 보통 부부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그런 경우는 정말 축복된 경우라는 생각을 하고 참여하신 그 부부에게 많은 칭찬의 말을 건네는데요. 우선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은 얼마인지, 지금 4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은퇴 설계를 하시면서 제가 꿈꿔왔던 그런 삶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산들을 인해서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데 대한 계획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경제활동을 마감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설계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는 비용과 소득에 따른 그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손익은 말 그대로 비용과 수익이죠. 여러분들이 각 케이스 바 케이스 상황에 맞는 지금 현재 나의 소득은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퇴직 이후에 소득은 얼마 정도 되는가, 내가 이게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보다 소득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내 소득의 정확한 데이터가 얼마인지 아시고, 그다음에 그 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함께 살아가는 부부라면 나의 배우자, 또 혼자라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걸 함께 설계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제가 만약에 부부가 계시다면, 맞벌이를 하시는 부부가 계시다면 각자의 소득은 얼마인지 비용은 얼마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각자의 회계를 두고 계시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부부가 함께 회계 정산을 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이루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나눔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걸 회계상 대차대조표라고 합니다. 자본 대비 자산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비용에 쓰이는 그런 자산이 또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 있고,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눔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현재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런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런 예금과 적금에 투자하고 있어. 이게 어느 시점에 만기가 되고 수익률이 얼마 되고 현재는 얼마 정도 모여 있어. 그렇게 돼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예정이야. 이런 얘기를 나눔으로써 무엇보다 정말 장기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은퇴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걸로 제가 숙제를 많이 드리는데요.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부부싸움을 하실 때도 있고, 혼자 또 생활하신 분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가족분들이나 나눔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픈을 하시고 나눔을 하시면서 좀 뭔가 구체적인 설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은퇴를 준비하고 내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저희가 소득을 통해서 보통 그걸 인컴 소득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제활동하는 시점에 소득으로 인해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 시드머니 안에서 내가 주택을 구입하고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내 미래 은퇴를 위해서 또 설계를 하고 자금을 모으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은퇴를 했을 때는 또 연금 모았던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나의 은퇴에 필요한 인컴 소득을 만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금융 투자나 이걸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공적연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저희가 은퇴에 들어오게 된 소득을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기초연금, 두 번째 국민연금, 세 번째 퇴직연금, 네 번째 개인연금, 마지막으로 부동산연금, 또 농지연금, 또 요즘에는 임야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안 하더라도 내가 그 전에 노동소득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드머니 운영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한 은퇴 설계의 자금, 곧 연금이라는 자금을 통해서 제가 은퇴에 풍족하게 살 인컴 소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또 내가 취업을 하고 퇴직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중간에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또 사망하기까지 이런 생애에 관련된 재무 설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통한 또 올바른 금융 투자를 통한 적정한 수익률을 통한 풍족한 나의 자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니어의 은퇴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왜 금융투자가 필요한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자산 관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왜 자산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더 도움되는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